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일요일 특집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이 있는 관계로 평소 방송 시간보다 앞당겼습니다.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본 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잠시 후면 지금 이제 57분 13초인데 한 2분여 초 이후에는 2분여 지난 이후에는 이제 3주년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국민 연설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여한 뭐 질본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 뭐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의 역할들을 이제 치하하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그것이 남은 2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요번에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도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이제 청사진을 보여줄 것인가. 특히나 일자리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창출해내느냐.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에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또 뭐 어느 정도 판문점 2주년 때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어떤 협력에 물꼬를 트자 뭐 이런 얘기도 추가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보면은 춘추관, 청와대 춘추관 2층 모습인데, 2층 브리핑실 모습인데, 아마 저기 이제 작게 보이지만 3실장, 그러니까, 뭐, 안보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뭐, 비서실장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북 메시지, 경제 대책 메시지, 이런 거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이 3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3주년, 돌아온 3주년을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보세요. 3주년이 쉽지 않았던 3주년이죠. 굉장히 출발이 좋았습니다. 소통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서 매우 높은 지지율로 이제 소통과 적폐청산, 상당히 성과도 거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고 경제의 어떤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지금 또 몇 개월 동안은 아주 전 세계가 사실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효하게 대응을 했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이 지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여기에까지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장단점이 다 공히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주년.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지금부터 일부 문재인 때문에도 대통령 나왔고요. 취임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으로 입장을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연설과 함께 네, 지금 기자들의 문재인 질의응답이 있을 대통령께서 텐데요.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 보신 후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관련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 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유산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 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 의료 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산업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에 활발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극복도 국민과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 도생의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 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궁당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 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 기반 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가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 플러스 3 등 다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 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별 연설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설 들으신 대로 다 쉽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설 내용 가운데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자는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한국일보 이동현 기자, 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대통령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셨는데요. 세계 산업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에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예, 공감이 가는 걱정입니다. 예,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다들 쓰고 계셔서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지역 언론 간사 맡고 계신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 질문 해주시죠. 예, 무등일보 김현수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연설 중에 거의 3분의 2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말씀하신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또 예타 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그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3단 대개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위기 지역 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줄 맨 뒤쪽에 YTN 김도원 기자, 예,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갖다 주시죠.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YTN 김도원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서 올해 신년사라든가 3.1절 기념사 이런 데서 제안하셨던 이런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일체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 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남북 간에도 그리고 또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해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그림돌이 되는 많은 그 장애들이 일구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렇게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단해서 해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주속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주속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주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미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하자든지 개별 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면 저희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분
여의 대국민 특별 연설이 끝났습니다. 20여 분간 연설을 했고 10여 분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K 방역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에서는 남북 문제에 대한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취임 3주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네요.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분석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쭐게요. 오늘 이제 대국민 연설했고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또 K 방역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좀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거세요? 뭐 외교 문제보다 이번에 대국민 연설은 그걸 방역하고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아마 두 가지의 이제 그 중점을 뒀는데 방역에 관해서는 아마 이 문장이 좀 귀를 잡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지금 끝났다고 사실 생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가 0명인 날도 있었고 1명, 2명 특히 이제 국내 발생 확진자 거의 없었는데 그 황금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이 뚫리면서 거기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나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그래서 아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방역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경제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아마 뚫고 나갈 방책들을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고심 중인 것 같고 오늘 아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련 얘기 중에서 가장 제 귀를 잡았던 건 역시 한국형 뉴딜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뭐 이제 그 온라인 디지털 경제를 선도가 하겠다는 얘기들. 보시면 아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방역 시스템을 잘 동원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극복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는 우리 깔려있는 온라인망, 5G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방역 상태에서도 방역의 과정에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아마 새로운 먹거리를 삼겠다는 건데 문제는 역시 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제 개혁입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개인정보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결국 대통령도 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있어서 규제를 좀 깨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여당이 180개를 가진 슈퍼형의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규제 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어떤 구상, 이걸 여당이 어떻게 뒷받침할지를 아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연설 보면 K 방역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전망. 그러니까 전 국민에 대한 어떤 고용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은 2년 동안 가장 높은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여기에 부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준 타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이 고용 상태거든요. 몇십만 명이 갑자기 지금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고 이분들의 어떤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조속히 마련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을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고용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을 할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뭔가를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용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자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화두를 꺼낸 것이지 아주 빠르게 조속하게 이렇게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대상을 어디까지 가느냐, 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초보적 단계다.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한 필요 시점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사실상 고용보험의 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이거 실천하기보다는 그런 공론화를 이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대통령이 끄집어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의제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떤 연설에서의 대북 메시지는 굉장히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이제 질의응답에서는 굉장히 길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남북 북미 간 소통은 원활하진 않지만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고, 또 기존에 제안했던 뭐 개별 관광, 또 철도 연결 이런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했던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남북에 대한 기조를 바꿀 생각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사실 야당은 아마 남북 외교에 대한 기조를 좀 바꾸라는 요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 결과 야당은 참패하고 여당은 180개라는 그 대형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에 대한 어느 그런 것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기조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야당 쪽 일부 이제 당선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좀 건재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져왔던 남북관계, 그다음 북미 외교 어떤 노선들을 그대로 아마 유지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 이제 취임 3주년인데 취임 3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지지율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주년인데 70%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71%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21%로 계속 부정평가는 하향하는 모습이고 긍정평가는 상향하는 모습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취임 3년 차에 70%, 이 고공행진의 비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초유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3주년에 70%가 넘는 대통령을 한국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고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 나타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대응을 좀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국의 어떤 확진자의 어떤 증가 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 있지만, 또 하나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이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뭔가를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힘을, 성과를 위해서 정부를 좀 힘을 몰아주고 그 힘으로 좀 더 잘해봐라. 일정의 격려의 차원의 어떤 지지가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이 부정적인 어떤 이 측면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이, 즉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정부에게 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몰아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몰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지를 많이 지금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보 결집 같은 거군요. 이제 안보가 꼭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방역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부에서 힘있게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역량이 모이는 거다. 그렇죠. 위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결집하고 지금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를 이렇게 모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다른 국가들이 잘 못하는 국가에서도 정상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안 떨어져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밀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같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광재 당선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태종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태종 같은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과제를 만들고 하는 태종이었다면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네, 주 대통령을 태종에 비유하면서 또 나온 얘기가 세종의 시대가 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 사실 태종 다음에 세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도 있긴 하지만 세종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광재 당선인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일 수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이 이제 계속되길 바라는 건 민주당 당선인 입장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를 좀 보시자고요.
태종 다음에 역사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태종 다음에 세종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태종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아, 그렇죠. 뭐 정몽주 뭐 이런 얘기도. 이방원 시절에도 그렇지만 태종이 된 다음에도 아들인 이제 세종이 사실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 뭐 외척부터 시작해서 손에 피를 굉장히 많이 묻혔거든요. 왕자의 난이라는 그런 게. 왕자의 날을 통해서 네. 본인이 집권하기도 했지만 세종을 위해서라도 외척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공신들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바탕에서 세종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가면서 집현전 학사들 데려가 한글 창제라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세종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현 정부가 보시자고요. 이광재 당선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대선 크게 이겼죠. 지방선거 크게 이겼죠. 이번 총선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역대로 민주화 이후에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만들어줬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태종, 그 이후에 세종은 누구일 것인가를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봐요. 지금 예전에 피를 묻혔다고 지금 피를 묻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아니죠. 국정을 차기 후대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압승을 했으니 다음에 오는 대통령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대 정파나 보수 진영의 어떤 발목 잡기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집권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쭉 끌고 나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다음 세종의 시대는 누굴까라는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다음 세종. 네. 그건 그게 아무도 모르죠. 좀 궁금했는데 지금 역사 얘기 하다 보니까 역사 이제 과거 이제 배경 지식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다음은 태정 태세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시대에도 염두에 둔 발언 같기도 해요. 그 보면은 어떤 분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세종의 시대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정권 재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창출이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꿈을 꿔야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세종을 하나의 샘플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종과 태종, 우리 역사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차이점을 보면 세종 때는 사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세종 때에는 거의 그런 사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이광재 당선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차기에 누가 들어서건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 그런 메시지도 지금 들립니다. 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담긴 대통령 특별 연설과 이 취임 3주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만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단빈 기자, 신규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34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9일 39명으로 30명대 진입한 뒤 연일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4월 12일에는 32명, 13일에는 27명으로 떨어져 계속 30명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34명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4월 9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34명 중 26명이 지역 감염사례입니다. 서울이 12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6명, 충북 2명, 제주 1명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확진자 일부가 콜센터하고 병원에 근무 중이었다고요. 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콜센터와 병원 등이 직장인 경우가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영등포 확진자는 지난 5일 밤 킹클럽을 방문했고 사흘 뒤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영등포 병원 직원으로 드러나는데요. 해당 병원은 현재 휴원 조치한 상황입니다. 다른 확진자 한 명도 카카오뱅크 콜센터 근무자로 드러나 해당 콜센터는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중 이태원 일대에 켜져 있던 휴대전화와 사용된 카드 내역 등을 통해 방문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집 밖에 잠깐 나갈 때도 좀 더 조심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태원이 비니까 이번에는 강남 유흥가가 꽉 찼습니다. 주말 저녁 강남 클럽, 주점들이 말 그대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젊음을 믿는 건지 차라리 감염돼 쉬고 싶다는 철없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서태리 기자가 강남을 취재했습니다. 클럽 앞은 우산을 쓴 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입구에선 체온을 재고 마스크 착용을 권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강조하지만 마스크 올려주시면 들어가세요. 클럽 안으로 입장했더니 방역 수칙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거나 반쯤 걸쳤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밀착합니다. 클럽을 나와 유흥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실내 포장마차 앞에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천막 아래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첫 주말에 맞춰 신장 개업한 클럽도 있습니다. 호객 행위는 끊이지 않고 클럽 앞은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인데요. 이거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주점이 문을 닫자 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건강하거든요. 저는 사실 8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서울시는 유흥업소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현실화되는 시점에 유흥업소 측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박기수 고려대 환경과학연구소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얘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중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망설일수록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 전파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네. 또 확진자가 3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정부에서 기고를 하나 쓰라고 해서 사실 4월 30일 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는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기고를 쓰면서도 약간 좀 설마한 면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저도 아니했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젊으신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그러니까 이제 콜센터, 그다음에 신천지 또 지난번에 있었던 줌바 댄스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어떤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상황이 그런 걸 모두 다 이렇게 합해놓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호나 소리를 외치고 또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조금 보면은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아프셔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른바 활동 지수가 연세 드신 분의 4-5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벌써 숫자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주목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 이제 속보 자막에도 나갔지만 보면은 이제
원래는 해외 유입이 좀 많았고 지역 감염 사례는 저희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뭐 30명, 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3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지금 2차 대유행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유입 숫자하고 국내 유입 숫자가 한 자리일 때는 반반을 가다가 이제는 저 국내가 뭐 1, 1, 0, 3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안정됐는데 2차 유행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서를 제공했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1명, 2명 하다가 벌써 뭐 10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34명이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포위망이 넓혀서 바이러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포위망이 좁혀져서 모두 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지만 황금 연휴 때는 수많은 사람이 이른바 엄청나게 많은 거리, 심지어 지금 제주도까지도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증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감염됐더라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벌써 지금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숫자는 30명 정도에 머물렀지만 그 밑에 이른바 빙산, 아이스버그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퍼져 있어서 이게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분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사실 황금 연휴가 정말 길었잖아요. 좀 독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마 방역당국에서 4월, 5월에 제일 분기점으로 총선이랑 부활절, 그다음 5월 황금 연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부활절 잘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고 나서 4월 말까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긴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예전에 3월 달에 한참 심했을 때처럼 황금 연휴 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고 강권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달려 있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실 몇 개월 동안 스스로 집에 자가격리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황금 연휴 때 나름대로 조금 권고사항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풀어준 게 있는데 이걸만 잘 지나갔으면 거의 진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해도 무방할 정도까지 좋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걱정을 약간 우려했던 대로 황금 연휴 때 좀 뚫린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클럽 앞에서 인터뷰했던 분들이 뭐 팔자입니다. 전 건강한데요. 저는 차라리 걸려서 쉬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클럽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약간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렵니다. 왜? 굉장히 사실 어떤 위험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걸려서 그렇다 칩시다. 본인 때문에 같이 걸리게 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은 어떡하라고요? 본인은 하루 회사 쉰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그 용인의 60조 확진자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 그 소프트웨어 회사 판교에 있는 빌딩 전체 폐쇄예요. 직원들 다 재택근무입니다. 본인 걸리는 밤에 가족들도 걸립니다. 지인들 다 걸려요. 본인 하나 그냥 걸린다고 하자고요. 본인 때문에 피해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뭐 팔자인데 어때요? 저 걸리면 그냥 회사 쉬고 좋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 지인, 친구, 뭐 가족, 엄마, 아버지, 동생, 형, 직장 동료들이 다 피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조심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 66번 환자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 교수님. 네. 이 환자가 다른 연결고리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확산을 미친 게 꼭 66번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클럽에 66번 환자가 간 당일날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은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원을 전혀 모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감염원이 모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자꾸 파급이 되고 그것이 또 뭐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2차, 3차.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 전체를 또 감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도 오늘 2차 대확산 뭐 얘기를 했지만 언제든지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총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확산이 아주 쉽게 된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방역 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지금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스스로가 좀 이 방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주요 전파자로서 젊은 층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2차, 3차 감염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박 교수님. 군에서도 그런 2차, 3차 확진자가 나왔고 또 증상이 좀 발현이 된 뒤에도 정상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동일한 군에서 걸린 상황이 있는데요.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젊은 층이고 또 증상이 없고 또 집단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요즘 같은 경우 군대에서 구호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밀집 지역에서 같이 바이러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지금 이제 군에서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도 잘 하고 확진자도 빨리 찾아내고 또 주위에 포위망을 이른바 바이러스 측면에서 넓혀서 추가 전수 조달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뭐 다소 걱정은 덜합니다만 추가 같은 확진이 되면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 같은 문제를 봤을 때는 이제 군 간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 사병들은 휴가도 못 나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군 간부는 국내에서 이 대기하라고 했는데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78일 동안 사병들은 전혀 휴가도 못 가고 외박도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을 인내를 하고 있는데 하사관들은 출퇴근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 가서 감염을 받고 와가지고 또 2차, 3차 감염을 시킨다. 그러면 외박 외출도 안 되는 또는 휴가도 안 되는 사병들의 어떤 고통이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박 교수님,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또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무증상 당시에도 좀 근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요즘 백화점이나 다른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모두 다 잘 끼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출근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도 이 마스크로서는 본인의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건 방지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잘 많이 만지고요. 또 손에 만지다 보면 바이러스가 접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되면서 요즘 백화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에 굉장히 청소나 이런 걸 청결히 하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백화점에서 소독 조치하고 휴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간 분들은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머물면서 자기 상황을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콜센터에서도 감염이 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 클럽에 간 분들 중에 이제 안양시와 양평군 확진자 중에 몇 분이 이 강남구 소재 무슨 블랙 수면방을 방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그렇죠. 블랙 수면방 얘기가 어제부터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종의 다중이용 시설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가 이제 걸렸을 때 클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무슨 블랙 수면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들 거기서는 한 사람이 걸리면 밀접 접촉이 있기 때문에 쫙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앞서 이제 클럽 상황 보셨지만 들어갈 때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춤출 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클럽이라든지 지금 이 블랙 수면방 같은 경우에도 밀접 접촉이 있는 곳들인데 누가 갔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보시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강남 대형 유흥업소, 소위 말해서 룸사롱이라고 하는 대형 유흥업소 한번 문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확진자가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유흥업소의 특성상 누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되니까 예약한 사람 찾아서 같이 왔던 일행 찾아서 다 찾아 들어가면 방역당국에서 당시에 그 유흥업소 이용한 사람들 명단 쭉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다 검사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클럽은 지금도 67%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니까요. 클럽은 보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갈 때 이름은 쓴다고 하지만 가짜로 썼을 수도 가짜로 있고. 썼을 수도 있고 이거 체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 또 한 클럽은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숨을 수가 있다는 거. 외국인 관리 어렵습니다. 성소수자들도 본인이 드러나는 게 좀 그 클럽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이 이태원 클럽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강남의 유흥업소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시 또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학교가 지금 개강은 안 했지만 공부하러 학교를 많이 오는데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이 지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클럽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가까이 붙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염 위험이 제일 높은 장소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밀폐이기도 하고 사람의 간격이 지금 거리가 좁은 만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위기가 그냥 역력해 보이는데 교수님, 네.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런 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글쎄, 참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1,800명 정도가 걸렸는데 그중에 2,900명 정도가 20대입니다. 그때 이제 사실 신천지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대신에 그분들은 다 건강하세요. 맞아요. 건강하시고 사실 극단적으로 아프셔서 안타깝게 되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데 사실은 건강이라는 본인의 건강을 과연 자신의 건강만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나만 살자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특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젊은 분들한테 과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으로 인해서 본인은 건강하지만 내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파가 돼서 그분들이 안타깝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무조건 만신으로 믿을 것인가. 네. 우리 국민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연세 드신 분이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움직이시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 지수가 없어요. 2차, 3차 감염을 좀 조심해야 네, 돼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런 젊은 분들은 본인이 계속 아까도 66번 용인분 그렇고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서도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차, 3차 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말 가족의 안타까운 사람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조심하고 특히 강남에 있던 분들 강북으로 움직이고 이런 풍선 효과는 제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종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크고요. 특히 이 등교 계약에 대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먼저 정부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용인시 확진자 사례에 따른 감염 상황은 역학조사 지금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과 같이 이런 다른 밀폐되고 좀 밀집도가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만들고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점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아직은 성급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님. 네. 이렇게 등교 계약을 다시 연기하는 거 이렇게 해도 연기하는 거를 안 하는 거 다시 이런 움직임 괜찮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다시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죠. 보냈다가 이렇게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부모들이 특히나 이런 우려가 큰 건데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 사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싱가포르 사례를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학교에서 감염 확산이 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자 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약에다가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도 봤지만 사실은 방역 준칙만 지키면 감염 확산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의 감염 확산이라는 것은 전혀 규칙 지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학을 해서 지금 방역의 준칙들을 철저히 지킨다면 저는 무리 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려를 크게 앞세울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학해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 여름철이다. 그래서 KF94 못 쓰겠다. 그래서 덴탈 마스크 나 좀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 개학을 해서 에어컨을 좀 이제 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으로 전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예단할 수가 없대. 대신에 현재로 지금 1명, 그 다음에 20명, 30명, 오늘 34명 나온 걸로 보면 추가적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족과 이미 접촉을 했다면 학생들에게도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일 날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에어컨 문제는 정부에서도 일부 얘기는 했지만 이제 에어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에서 특정 식당에서 칸 테이블에만 걸린 게 아니고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보니까 한 9사람이 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에어컨 공기가 기침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감염된 건데 공기순환에 따라서. 공기순환이.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창문도 닫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틀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에어컨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문을 열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더운데 에어컨 안 틀고 마스크 끼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에어컨으로 인한 그 감염 우려보다 이 마스크 쓰면서 더위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올 때는 에어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1차 이제 마스크 쓴 거 열 체크하기 때문에 네. 그 위험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측면에서 에어컨 켜고 공기순환 시키면 큰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덴탈 마스크를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덴탈 마스크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내가 기침해서 감염을 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증상이 있으면 덴탈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KF94나 그 이상을 써가지고 90까지도 써서 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통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요즘 이거 안 쓰면 거의 눈에서 뭐 레이저 나옵니다. 옆에 사람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염려가 상당히 굉장히 걱정이 됐다. 이걸 쓰셔서 하고 내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원래 KF94나 90처럼 강력한 걸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몸도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요, 백악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Mike had very little contact with him, but Mike was tested and I was tested. We were both tested, and it's negative. There is a member of the vice president's team who is positive for coronavirus. We have put in place the guidelines that our experts have put forward to keep this building safe, which means contact tracing.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해군 병사도 확진되고 또 잇따라서 최측근의 참모의 아내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보면 예를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국민한테 주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심부니까. 네. 미국 똑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걸린 건 아니지만 최측근의 아내가 가족이 걸렸다면 그 최측근도 옮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최측근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면 그 대통령이나 부통령한테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리 아내도 지금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마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거 청와대. 미국은요? 백악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뚫렸다라고 하면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뉴욕 같은 데 보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숫자가. 그런데 이제 백악관까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뚫리면 전 세계도 걱정거리인 거죠. 네. 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백악관 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마스크를 안 씁니다.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죠. 국민들에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특히나 이제 마스크 공장 가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오는 장면이란 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군 사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 전용차 주차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차를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백악관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백악관을 셧다운 해야 되는 건 맞고 14일 동안 다른 곳에 가가지고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마스크도 안 끼고 방역수칙 전혀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방역을 준칙을 지켜라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지키려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부터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 마스크 안 쓰는 이유는 사실 이제 보건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마스크 공장 가서 옆에 굉장히 아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로 저분이 감염이 됐으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머릿속에는 이번 선거도 있고 경제를 빨리 좀 일으켜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계속 마스크도 좀 안 쓰시고 또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좀 이 보건학적인 거와는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아직은 안정은 되진 않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경제 활동을 다시 정상화하는 쪽으로 좀 고집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재선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진 않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도 위기가 있으니까 지도자 중심으로 뭉친 경향들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될 때 모토가 미국을 위대하게 아니었어요? 경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잘 굴러왔어요. 뭐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잘 굴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돼서 미국 경제가 꺾이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 실업자 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봤을 때 미국이 실업자가 거의 줄어서 거의 뭐 완전 고용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실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경제 안 좋으면 이번 가을에 대선 이거 장담하지 못한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경제 활동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저렇게 좀 조급증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급증이 나왔다고 했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원래 그동안 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ould have been bad even with the best of governments. It has been an absolute chaotic disaster when that mindset of what's in it for me. 지금 교수님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좀 남에게 관심이 없는 뭐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현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혼돈스러운 재앙 수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악의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왜냐하면 환란 상황에서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힘을 모아주고 문제 해결을 같이 이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바마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방역 실패의 상황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 왔고 유럽 다 초토화가 되고 그 상황이라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최악의 상황, 뭐 130만 명이 감염이 되고 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거의 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바마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즉 상당히 국민적인 안도감을 본인의 어떤 메시지도 줘야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도 공개석상에서 사실을 말하라 이러면서 트럼프를 좀 겨냥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미국 대선인데 미국 민주당 쪽에서 가장 강력한 선거 운동을 누구냐? 그럼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여사거든요. 뭐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가 등장을 바랬죠.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미국에서도 전직이 현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관례들이 있어서 지금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현직 대통령 공격하고 이런 건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뭐 정책 하나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미국인의 목숨과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념의 문제라든지 정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저런 말들을 조금 이제 쏟아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미국 상황과 이태원 클럽부터 다시 확산된 후 국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뉴스가 주요 뉴스를 미리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이 내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추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아직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개막에 이어 한국 여자 프로골프가 이번 주 목요일 막을 올립니다. 총 상금 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은 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없이 치러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스승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저희 뉴스의 라이브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준비에 노고가 많은 교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저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홍 앵커, 오늘은 빗방울이 좀 내렸다, 그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낮 동안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에도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보면은 뭐 최근에 너무 좀 더웠잖아요. 5월 초 평균 기온이 8년 만에 가장 높았다던가요? 이번 주도 덥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최근 며칠처럼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주 후반쯤엔 25도 안팎까지 다시 기온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